1999년 뉴욕 증권거래소. 트레이더들의 함성과 섬광처럼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월가의 가장 비밀스러운 회사가 마침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골드만삭스. 113년 동안 문을 닫은 채 오직 소수의 파트너만이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던 회사. 그들이 드디어 문을 연 순간 세상은 충격을 받았죠. IPO 첫날 단숨에 37억 달러.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공개된 재무보고서 한 줄. 최근 5년 반 동안 세전 이익 122억 달러. 그 어마어마한 돈의 대부분은 단 200명 남짓한 파트너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한 회사가, 그것도 금융회사 하나가 국가 예산 규모의 돈을 움직인다는 사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봤죠. 월가에서 가장 강력한 이름,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이름, 골드만삭스. 누군가는 이 회사를 자본주의의 엔진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탐욕의 제국이라 부릅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언제나 살아남았고 더 부자가 되었으며 결국 월가의 심장부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탁월한 리스크 관리, 냉혹한 계산, 아니면 도덕의 경계를 넘나드는 또 다른 무언가.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136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은 이 거대한 제국, 골드만삭스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1886년 독일에서 건너온 유대인 이민자 마커스 골드만은 뉴욕에서 의류 사업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는 당시 금융시장의 큰 틈새를 발견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매출 채권을 빠르게 현금화할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당시 은행들은 작은 기업에게 대출을 거의 해주지 않았거든요. 마커스 골드만의 아이디어는 간단했지만 혁신적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의 단기 부채를 할인된 가격에 사들인 뒤 이를 다른 투자자나 은행에 더 높은 가격으로 되팔겠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상업 수표 거래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커스는 매일 뉴욕 거리를 걸어다니며 모자 속에 수표를 넣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그의 사업은 연간 3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1896년 60세가 된 마커스 골드만은 은퇴를 준비하며 사위인 사무엘 삭스를 파트너로 영입합니다. 이때부터 회사 이름이 골드만삭스가 된 거죠. 삭스는 자본금을 160만 달러로 늘렸고 5명의 파트너가 이 돈을 공유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상업 수표 거래는 곧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 성장하려면 새로운 사업이 필요했죠. 19세기 후반 미국 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이들은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 해답은 IPO, 즉 기업 공개였습니다. 회사를 상장시켜 주식을 발행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IPO 인수는 JP모건 같은 유럽 전통을 가진 엘리트 기업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유대인 회사인 골드만삭스는 완전한 아웃사이더였죠.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영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었죠. 1906년 골드만삭스는 시어스 백화점의 IPO를 성사시킵니다. 당시 시어스의 매출은 3,700만 달러, 순이익은 280달러였습니다. 완벽한 IPO 후보였죠. 하지만 시어스는 골드만삭스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거래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대인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와 손을 잡았죠. 두 회사는 함께 시어스의 보통주 3천만 달러, 우선주 1,000만 달러를 인수했습니다. 이 거래는 양 회사에 전례 없는 수수료를 안겨줬고 골드만삭스는 일약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1914년이 되자 골드만삭스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석 파트너 헨리 골드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 설계에 참여할 만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죠. IPO 사업은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지만 동시에 문제도 있었습니다. IPO는 순환적인 사업이라는 거죠. 기업들이 상장하고 싶을 때만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골드만삭스는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20년대의 광란의 호황이었죠. 미국 역사상
가장 낙관적이던 시기였습니다. 주식시장은 끝없이 상승했고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에메랄드 시티에 있는 것 같았다는 표현이 당시를 잘 설명하죠. 골드만삭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00만 달러를 투자해 투자 신탁 회사를 설립한 뒤 즉시 대중에게 주식을 10배 높은 가격에 팔아버렸죠. 결과적으로 9,300만 달러를 모금했고 원래 투자금은 거의 1,000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SPAC과 비슷한 구조였던 거죠. 시장이 뜨겁자 골드만삭스는 더 많은 투자 신탁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질적인 가치가 거의 없는데도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냈습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이나 최근 암호화폐 열풍과 똑같은 패턴이었죠. 하지만 모든 버블이 그렇듯 이것도 영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1929년 10월 29일 역사는 그날을 블랙 튜즈데이라고 기록합니다. 주식시장이 완전히 붕괴된 거죠. 골드만삭스가 만든 투자 신탁은 거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수억 달러가 증발했고 골드만삭스의 파트너들은 1,300만 달러 잃었습니다. 1년 안에 수백 개의 투자 신탁이 파산했고 투자자들과 투자은행들이 함께 무너졌죠. 대공황의 여파는 참혹했습니다. 미국 노동력의 절반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를 헤맸습니다. 결혼율은 22% 감소했고 자살률은 40% 증가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회사에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시드니 와인버그. 시드니 와인버그는 브루클린 빈민가에서 자란 11남매 중 셋째였습니다. 가족을 돕기 위해 고등학교를 중퇴해야 했던 그는 골드만삭스에서 청소부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었습니다. 15년 만에 그는 회사의 최고 위직까지 올랐습니다. 와인버그의 힘은 인맥이었습니다. 그는 기업 CEO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구축했고 이를 바탕으로 골드만삭스의 투자은행 업무를 가져왔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IPO를 성사시킨 것도 그였죠.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그룹의 붕괴 이후에도 고객들이 남은 것은 와인버그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 와인버그는 더 큰 도전에 나섭니다. 포드 자동차를 상장시키겠다는 거죠. 헨리 포드는 월가를 증오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월가를 도박꾼들의 소굴이라고 생각했고 특히 유대인을 혐오하는 반유대주의자였습니다. JP 모건 주니어조차 포드 상장에 실패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1947년 헨리 포드가 사망하고 그의 손자 헨리 포드 2세가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와인버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1956년 골드만삭스는 포드 자동차의 IPO를 성사시킵니다. 반유대주의자로 유명했던 회사를 유대인 투자은행이 상장시킨 거죠. 이것은 월가 역사에 씨앗을 심은 사건이었습니다. 포드 IPO의 성공으로 골드만삭스의 수익은 급증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 돈을 재투자할 방법이 필요했죠. 그리고 회사 안에는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작은 부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트레이딩 부서였고 이를 이끄는 사람은 전설적인 트레이더 구스 레비였습니다. 1910년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난 거스 레비는 뉴욕에서 큰 돈을 벌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블록 트레이딩이었죠. 투자자가 대량의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시장에서 한꺼번에 팔면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레비는 이런 투자자들과 비공개로 협상해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사들인 뒤 천천히 시장에 되팔아 차익을 남겼습니다. 개별 거래의 이익은 작았지만 골드만삭스는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했습니다. 작은 이익도 수백 배로 증폭시킬 수 있었던 거죠. 1960년대 와인버그가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거스 레비가 그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트레이더가 골드만삭스의 수장이 된 겁니다. 레비는 일중독자였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했고 2명의 비서를 24시간 교대로 부렸죠. 그의 인생은 곧 사업이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레비는 트레이딩 사업을 회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더 많은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회사는 더 취약해졌습니다. 금융회사는 아무리 커도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곧 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1968년 펜실베이니아 철도가 뉴욕 센트럴 철도를 인수하며 펜센트럴이 탄생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철도 회사였죠. 하지만 이미 12억 달러의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펜센트럴은 운영 자금이 더 필요했고
골드만삭스를 고용해 1억 달러 규모의 상업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인수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자들은 안전한 투자라고 믿었고 앞다투어 매수했죠. 하지만 펜센트럴의 경영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노후화된 설비와 장비를 개선할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1970년 펜센트럴이 파산합니다. 상업어음 투자자들은 거의 전액을 잃었고 골드만삭스를 허위 진술로 고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신용평가 기관들이 이 채권에 높은 등급을 줬다는 거죠.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인수했기 때문에 더 많은 채권 발행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결국 골드만삭스는 투자자들에게 1달러당 20센트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리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1970년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골드만삭스가 발행한 증권 중 부실 채권이 늘어났죠. 게티 오일, 유니버시티 힐 재단 같은 회사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합의금을 반복적으로 지불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곧 닥칠 비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976년 거스 레비가 출장 중 뇌졸중으로 갑자기 사망한 겁니다. 회사 내 모든 사람에게 충격이었죠. 레비는 어떤 승계 계획도 세워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 사람들은 한 명의 적임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존 화이트헤드였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존 화이트헤드는 2차 세계대전 중 해군 사령관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골드만삭스가 지금까지처럼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사는 군대처럼 운영되어야 했죠. 모든 사람이 명확한 행동 강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화이트헤드는 노란색 메모지에 골드만삭스의 원칙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유명한 골드만삭스의 비즈니스 원칙이 되었죠. 첫 번째 원칙은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였습니다. 화이트헤드는 또한 투자은행 업무를 표준화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이 이 원칙을 체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 일화가 있습니다. 추모의 날 연휴 전 금요일 오후 5시 젊은 직원들이 고객 미팅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은 나타나지 않았죠. 몇몇은 떠났지만 남은 사람들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고객이 10시간 늦게 나타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교훈은 당신보다 중요한 사람들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화이트헤드의 리더십은 골드만삭스의 수익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고객들의 신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완벽했죠. 1980년대는 쉬운 돈과 느슨한 규제 덕분에 거래가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기업들은 서로를 인수하고 합병했고 이는 투자은행에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줬습니다. 1983년 골드만삭스는 4억 달러의 이익을 냈습니다. 전년 대비 60% 증가한 수치였죠. 하지만 화이트헤드는 전성기의 골드만삭스를 떠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이 됩니다. 그 자리는 스티브 프리드먼과 로버트 루빈에게 넘어갔습니다. 루빈은 골드만삭스에서 옵션 거래 사업을 처음부터 구축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회사의 주요 수익원이 되었죠. 이제 골드만삭스를 통제하게 된 루빈은 회사가 더 나아갈 길이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랐죠. 1987년 골드만삭스의 수석 파트너 로버트 프리먼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됩니다. 몇 년 전 골드만삭스는 방송회사 스토러에 대한 KKR의 적대적 인수 거래의 인수인이었습니다. 내부자였던 프리먼은 사업 친구에게 콜 옵션을 매도할 최적의 가격 수준을 간접적으로 알려줬죠. 전형적인 내부자 거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직에 출마할 기회를 노리던 뉴욕 남부지방검사 루디 줄리아니의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리먼을 조용히 기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중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프리먼을 체포했고 사건을 가능한 한 오래 끌면서 주기적으로 언론에 정보를 흘렸습니다. 골드만삭스의 명성은 진흙탕에 끌려갔습니다. 투자은행에게 이는 치명적일 수 있었죠. 고객들이 거래를 기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고객들은 그곳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위기에서 회복하는 데 정말 뛰어났고 고객들은 골드만삭스가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한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루비는 1987년 블랙 먼데이 폭락과 1990년대 초반의 법적 문제에서 골드만삭스를 성공적으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전임자들처럼 워싱턴으로 가서 정치인이 되었죠.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이 된 겁니다. 완벽하고 정직한 중개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말이죠. 1993년까지 골드만삭스는 27억 달러의 이익을 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트레이딩에서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이 회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사업이 자체 자금으로 대부분 구성된 더 큰 규모로 확장되면서 이 원칙이 점차 바뀌고 있었습니다. 당시 골드만삭스는 파트너 자본금을 약 20억 달러 보유하고 있었지만 총 자산은 9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레버리지가 거의 50배에 달했던 거죠. 문제는 많은 파트너가 은퇴하면서 자본을 가지고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든 인출할 수 없는 안정적인 자본 기반이 필요했죠. 해결책은 상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1997년 골드만삭스에는 존 코르진과 행크 폴슨이라는 두 명의 사장이 있었던 거죠. 이 방식은 1970년대부터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상장 기업으로서 왕은 한 명뿐이라는 걸 행크 폴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폴슨은 삶과 사업에서 행동 강령을 엄격히 따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그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함께하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사람들은 그를 정직한 중개인으로 봤습니다. 폴슨은 경쟁심이 강했지만 진로를 계획하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스타일이었죠. 하지만 폴슨은 파트너 코르진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결국 회사의 파트너들은 폴슨을 유일한 수석 관리 파트너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7년 세전 수입이 30억 달러에 달했고 폴슨은 확고한 리더로 자리매김했죠. 파트너십은 상장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곧 터질 참이었습니다.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는 솔로몬 브라더스의 유명한 채권 트레이더 존 메리웨더가 시작한 헤지펀드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설계한 완벽한 수학적 모델에 따라 운영되었죠. 두 가지 위험한 포지션을 함께 취하면 위험 자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헤지펀드는 즉각 성공을 거두어 첫 해에 40%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많은 월가 기업들이 이 펀드의 거래 상대가 되기 위해 경쟁했죠. 하지만 시장에는 오래된 규칙이 있습니다. 시장은 당신을 시험하고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의 모델은 한 가지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권 국가가 부채를 갚지 않는 상황 말이죠. 1998년 8월 러시아가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모든 국제 부채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LTCM은 3억 5,003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LTCM의 위기를 알게 된 후 즉시 자사 채권을 시장에 매도하기 시작했고 이는 LTCM의 몰락을 가속화시켰죠. 결국 연방준비제도가 개입하여 LTCM을 구제했고 그 과정에서 골드만삭스도 구했습니다. LTCM의 파산은 거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뻔했지만 골드만삭스에게는 자신들이 살아남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이제 LTCM 위기가 해결되고 닷컴 버블이 정점에 도달한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마침내 상장합니다. 1999년 말 골드만삭스는 주식의 11%를 매각하여 37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상장을 위해 골드만삭스는 회사에 대한 전에 없던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했죠. 사람들은 이제 골드만삭스가 얼마나 수익성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1998년까지 5년 반 동안 122달러의 세전 이익, 파트너십 회계로 인해 이 돈의 대부분이 파트너들에게 지급되었던 겁니다. 상장 기업이 된 골드만삭스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 새로운 사업이 붐을 이루고 있었죠. 바로 모기지 담보증권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혀 말이 안 되는 엄청난 주택붐을 겪고 있었습니다. 금융 부문의 자금 조달 욕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주도했죠. 2006년까지 모기지 담보증권은 월가은행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05년부터 2년 동안 약 2,030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증권을 인수했죠. 행크 폴슨은 성공의 절정기에 골드만삭스의 전통을 따랐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그를 재무장관으로 지명했던 거죠. 골드만삭스의 주요 사업이 트레이딩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CEO는 트레이더인 로이드 블랭크파인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골드만삭스는 거의 헤지펀드와 같았죠.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고객들은 점점 더 작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 세장에서는 이 문제가 덜 눈에 띄었지만 어떤 강 세장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그들의 원칙은 최근 역사상 가장 큰 금융 폭풍으로 인해 시험을 받게 될 것이었죠. 2007년 주택담보대출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70개가 넘는 모기지 회사가 파산했고 대형 은행들이 그 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여겨졌던 것이 실제로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재정적 무기로 밝혀진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비밀스러운 먹이사슬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모기지의 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래량을 극대화하고 수수료를 얻는 데 관심이 있었죠. 베어 스턴스가 JP모건 체이스에 매각되고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 투자은행 부문 전체가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노출이 컸기 때문에 월가에서 가장 취약한 기업 중 하나였죠. 세계 경제 붕괴의 가능성에 직면한 골드만삭스는 예상치 못한 구세주에게 의지했습니다. 바로 워런 버핏이었죠. 버핏의 투자로 골드만삭스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거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모기지 관련 자산을 매각했을 뿐 아니라 신용 디폴트 스왑이라는 금융 파생 상품을 이용해 모기지 시장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다른 회사들보다 먼저 문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2006년 12월부터 모기지 시장에 대한 베팅을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고객에게 모기지 담보증권을 판매하는 동시에 자신의 고객에게 불리한 베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관점에서 보면 고객이 특정 유형의 파생 상품을 원하면 만들어주는 것이고 트레이딩 부서의 업무는 별개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죠. 2008년 스캔들은 골드만삭스의 평판이 악화되기 시작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로 골드만삭스는 여러 가지 불법 행위에 연루되었죠. 2010년에는 SEC가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회사는 5억 5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2012년에는 리비아 국부펀드와의 거래로 13억 달러 소송에 휘말렸고 2016년에는 말레이시아 1MDB 스캔들에 연루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삭스는 무사히 살아남았고 고객들은 여전히 그 회사에 남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성공 비결은 돈을 버는 추세를 찾아내고 다른 회사보다 더 잘 실행하는 데 뛰어나다는 점이죠. 그리고 거품이 터지면 손실을 줄이고 회복하는 데 빠릅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마다 골드만삭스는 항상 가장 먼저 그 호황을 누립니다. 2018년까지 미국은 소매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또 다른 호황 시장에 진입하게 되죠. 로빈후드 같은 회사가 무료 수수료 거래를 제공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몰려들었고 소비자 금융의 성장이 촉진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를 새로운 수익 창출 기회로 봤습니다. 2020년 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진 골드만삭스는 이제 대중을 대상으로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를 했죠. 마커스 인베스트라는 이름으로 자동화된 투자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2024년이고 세상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배고프고 기회주의적인 회사입니다. 그들은 세계 역사상 어떤 금융조직보다도 강력한 헌신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내부 문화를 가지고 있죠. 적자생존이라는 게임에서 골드만삭스는 다수보다 오래 살아남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골드만삭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자본주의의 양면성을 생각하게 되네요. 한편으로는 혁신과 효율성의 극치를 보여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때때로 고객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 사이에서 선을 넘는 모습도 보이죠. 1929년 대공황, 펜 센트럴 스캔들, 2008년 금융위기, 골드만삭스는 매번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만 언제나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골드만삭스의 진짜 천재성인지도 모르겠어요. 위기를 예측하는 능력,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유연성,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으려는 본능 말이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결국 고객들은 골드만삭스가 돈을 벌어다 준다는 사실 때문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골드만삭스는 어떻게 될까요? 금융시장은 계속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죠. 암호화폐, 인공지능, 블록체인, 골드만삭스가 또다시 이 새로운 트렌드를 선점하고 수익화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이 회사는 136년 동안 증명해 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살아남는 법을 안다는 것을요. 월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골드만이 승자가 되려면 패자가 있어야 한다. 냉정하지만 진실인 말이죠. 그것이 바로 골드만삭스가 만들어낸 게임의 규칙이었습니다. 무자비하고 효율적이며 언제나 승리를 추구하는 문화. 그 문화가 이 회사를 월가의 정점으로 올려놓았고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오늘은 월가의 가장 강력하고 논란 많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136년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